장례식이 끝난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와이퍼가 유리창을 천천히 긁어내는 소리만 들렸고, 저는 조수석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눈빛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끝내 말하지 못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부엌에 앉아 계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제 앞에 밀어놓고 한참 말이 없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집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과 메모 몇 장, 그리고 이름이 지워진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리 서류라고 생각했지만 날짜를 맞춰보니 남편이 병원에 다녔다고 말한 날과 전혀 다른 기록이 겹쳤습니다. 병원비라기에는 금액이 컸고 수취인은 가족이 아닌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파일 상자를 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거의 손대지 않던 공간이었고 먼지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서류철 사이에서 같은 이름이 적힌 메모를 몇 번 더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돈의 흐름보다 부탁의 흔적이 더 많았습니다. 제발 이번 달만 아이 수술비, 약값부터 같은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작은 아주버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주버님은 첫 장을 읽자마자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한동안 눈을 감고 있던 그는 자신도 일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형의 부탁 때문에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고 했습니다. 사연의 시작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창이 큰 사고를 당했고 그 집에는 어린 아이와 병든 아내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일시적으로 돕는다고 했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달 생활비와 치료비가 필요했고 남편은 그 사실을 가족에게 설명할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왜 하필 침묵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넉넉했던 것도 아니고 아이들 교육비와 부모님 병원비로 늘 빠듯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다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듯 도왔습니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지만 메모 끝에 반복된 한 문장을 읽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버려지지 않게 해달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어머니는 장롱 깊은 칸에서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며칠 전 맡겨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일을 재생하자 평소보다 지친 남편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삶이 끊어지는 일은 막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음의 끝에는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부탁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을 이해해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를 낼 준비를 해둔 마음이 갑자기 갈 곳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연민만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지출 때문에 우리 가정이 감당한 부담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버님과 함께 통장 기록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누락된 내역과 이중, 이체, 현금 인출 내역까지 모두 표로 만들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부터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의 동창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창은 약속 장소에 아이와 함께 나왔고 먼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는 남편이 생색을 내거나 조건을 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아이가 성인이 되면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도우라는 약속만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낡은 영어 단어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 안쪽에는 제 남편의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오늘 하루만 버티자. 저는 그 단어장을 넘기며 남편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시간을 상상했습니다. 누군가의 절망 앞에서 서류와 이자를 계산했을 그의 표정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선의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덮을 수 있는가? 그리고 반대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이의 생존을 외면할 수 있는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침묵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처음으로 돈과 감정과 책임을 한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 버텨온 죄책감을 털어놓았고, 아주버님은 형을 향한 원망과 존중이 동시에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배신감이 있었고, 동시에 남편의 두려움이 이해되기 시작했다고요. 회의 끝에 우리는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남편이 남긴 지원은 갑자기 끊지 않는다. 둘째, 우리 가정의 재정 한계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만 돕는다. 셋째, 앞으로는 누구도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기록은 공유하고 책임은 함께 나눈다. 다음 주부터 실제 정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동이체를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아이들 학원 시간을 재편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늘렸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적어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덜 불안하게 했습니다. 동창의 아이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금세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같은 식탁에서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이 바라던 장면이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평온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작은 금액에도 신경이 곤두섰고, 어떤 날은 남편의 이름만 나와도 가슴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약속했던 방식대로 기록을 펼치고 다시 대화했습니다. 말이 막히면 멈췄다가 다음 날 다시 이어갔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남편의 마지막 녹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예전엔 미안하다는 말만 크게 들렸는데 그날은 다른 문장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서로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장. 저는 그제야 남편의 선택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해도 그 선택이 향한 방향은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절이 한 번 바뀌었을 때 동창은 처음으로 자립 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표와 아이의 장학금, 신청 내역, 월별 상환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축하 대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고 그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관계가 의존이 아니라 순환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 1주기가 다가오자 우리는 다시 같은 식탁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숨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각자 지난 1년의 어려움과 변화, 미안함과 감사함을 차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 앞에 새 통장 사본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비밀 통장이 아니라
공동 약속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완벽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수도 했고 두려워했고 그래서 침묵이라는 나쁜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누군가를 살리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진실은 늘 한 줄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침묵과 타인을 살리기 위한 책임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정답을 모릅니다. 다만 이제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진실은 늦어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 우리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의 짧은 가족 회의를 열어 수입과 지출, 지원 내역을 함께 확인했고, 누구라도 불안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안건으로 올려 조정했으며, 그 습관은 남편의 부재를 채우지 못했지만 서로의 신뢰를 천천히 회복시키는 현실적인 장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분기부터 외부 도움 없이도 운영 가능한 예산표를 만들었고, 예상 지출이 기준을 넘는 달에는 즉시 조정안을 실행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이제는 미안함만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고, 저는 그 약속이 우리 가족을 앞으로 움직이게 할 힘이 될 것이야 확신했습니다. 작은 아주버님은 주말마다 재정 기록을 정리해 공유 폴더에 올렸고, 저는 지원 대상 가족과 통화해 계획 이행 상황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상담 기관을 연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 곧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경계를 배우게 됐고, 그 경계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충격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올라올 때 숨기지 않고 말하며 기록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남편의 선택을 미화하지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은 채 남은 삶을 책임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진실은 늦게 왔지만 늦게라도 함께 붙잡으면 다음 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법무사와 상담해 향후 지원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원 목적, 기간, 종료 조건, 상환 방식이 명확히 적혔고 모두 서명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메모를 날짜 순으로 다시 정리해 작은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그 파일을 여러 사실부터 확인했고, 그 습관 덕분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친척 모임에서 사실의 일부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침묵했겠지만, 이제는 왜 그렇게 결정했고 어떻게 정리 중인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뒷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형에게 화가 날 때마다 지원 내역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 기록을 먼저 보겠다고 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목적을 잊기 쉬운데, 목적을 기억하면 선택이 달라진다는 걸 스스로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에는 돈 이야기가 나오면 어른들이 방으로 흩어졌지만, 이제는 식탁에서 차분히 이야기하고 결론을 공유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원 대상 가족 역시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생활비 의존 비중은 줄고 근로소득이 늘었으며, 의료비는 복지 제도와 연계해 부담을 낮췄습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립을 확인하는 동반자로 역할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남편의 오래된 지갑을 제게 건넸습니다. 지갑 안쪽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지킬 사람을 잊지 말자.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오래 울었습니다. 그 문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속이지 않는다. 지키는 방법은 함께 정한다. 기록 없이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기준을 냉장고 문에 붙여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상환이 시작됐고 첫 입금이 찍히던 날, 어머니는 통장 사본을 남편 사진 옆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미안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책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안도가 얼굴에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을 떠올릴 때 마지막 장례식 장면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대화의 규칙, 기록의 습관, 함께 버틴 시간까지 함께 떠올립니다. 진실은 한 번 드러난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어떤 태도로 이어가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같은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 감당하면 선의도 쉽게 왜곡됩니다. 늦더라도 함께 확인하고 함께 결정하면 상처는 남아도 관계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매달 같은 날짜에 기록을 검토하며 감정이 아닌 사실을 기준으로 다음 선택을 정했습니다. 지원은 연민이 아니라 합의된 책임이라는 원칙을 지키자 집안의 불안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과 가족을 지키는 일이 충돌할 때 숨김보다 설명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늦게 배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실수와 마음을 함께 받아들이는 과정은 길었지만 그 과정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한 팀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통장은 비밀의 증거가 아니라 서로를 확인하는 약속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